그때 갑자기 몸이 바깥쪽으로 획 움직이더니 곧바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타파하며 즐기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와 사이먼입니다. 터칭 더 보이드는 등반에 관한 실화가 담긴 에세이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과거 연극으로 먼저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극장 안에서 손에 땀을 쥐며 보고 나왔는데 글쎄 픽션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것 있죠. 현실이 때론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더니 이 이야기가 딱 그렇다 생각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책의 마지막에 촬영에 관한 가벼운 에피소드도 있어서 정말 에세이구나 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높디 높은 설산 속 조에게 그리고 사이먼에게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골라 이번엔 두 편으로 나누어 들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고른 장면 중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음은 눈 내리는 어느 겨울에 만나뵐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재앙. 설동을 출발한 것이 오전 7시 30분. 그로부터 2시간 반이 지나도록 우리의 하산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다. 전날 오후 정상을 떠날 때는 6시간이면 빙하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는데 우리가 내려온 거리는 고작 300m에 불과했다. 나는 점점 더 조바심이 났고 정신을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짜증이 났다. 산은 나를 흥분시키는 매력과 신비의 대상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바뀌었다. 공기는 살을 내는 듯이 차가웠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얼음과 눈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오후에 폭풍설이 몰려들기 전에 빙하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날씨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마침내 능선이 조금 덜 뒤틀려 넓고 평편한 곳을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 그 능선은 고래등같이 둥근 언덕들이 파도처럼 이어지다 북쪽 끝에서 절벽으로 뚝 떨어져 내렸다. 내가 배낭을 깔고 앉아 쉬고 있자 사이먼도 곧 나를 뒤따라왔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이미 한바탕 한 터라 더는 할 말도 없었다. 삐뚤삐뚤 불안정하게 이어진 우리의 발자국을 올려다보며 앞으론 더욱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내려가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이제는 앞장서 내려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내심 사이먼이 앞장서길 바랐지만 불안함을 들키기 싫었고 또 추락할까봐 두려운 마음보다 내 불안에 사이먼이 어떻게 나올지가 더 두려웠다. 넓고 평편한 안보의 눈은 무척 깊었다. 움직일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감 대신 깊은 눈 속에 휩쓸리진 않을까 하는 좌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첫 번째 크레바스에 발이 빠졌을 때 로프가 팽팽해졌기 때문에 사이먼도 일어서서 따라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이 푹 꺼졌다. 똑바로 섰는데도 얼굴이 눈의 표면과 같은 높이에 있었다. 그렇게 깊지 않은 그 크레바스는 분설로 채워져 있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쉽게 벗어날 수 없었으나 결국에는 눈의 표면 위로 간신히 다시 올라왔다. 사이먼이 안전한 거리에서 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쳐다보며 싱긋 웃고 있었다. 능선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던 나는 다시 한번 목까지 빠지고 말았다. 나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기어나와 능선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때 나는 넓은 설원을 반쯤 건너고 있었다. 그 후에도 작은 크레바스에 4번이나 더 빠졌다. 아무리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도 크레바스가 있을 법한 낌새를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었다. 사이먼은 저만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좌절과 피로가 몰려오면서 화가 치밀어 사이먼이 가까이 오면 그에게 그 화를 다 쏟아낼 것 같았다. 그때 방금 내가 만든 구덩이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돌리다가 뒤를 돌아본 순간 능선 사이 틈새로 입을 쩍 벌린 허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아래로 어렴풋이 보이는 거대한 서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그 틈새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갑자기 내가 왜 그렇게 여러 번 빠졌는지 그 이유가 떠올랐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크레바스였고 설원을 구성하는 거대한 커니스 위에 그 무게로 인해 생긴 긴 균열선이었다. 나는 황급히 옆으로 이동해 사이먼에게 소리쳤다. 구불구불한 능선이 너무 넓고 평편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사실은 100m나 길게 뻗은 거대한 오버행 커니스 위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것이 통째로 무너진다면 생각만 해도 오싹했다. 그 후로는 낭떠러지에서 15m 정도 간격을 두고 움직였다. 사이먼이 10m 거리에서 커니스가 붕괴되어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벽의 홈통이 일정한 경사의 완만한 사면으로 바뀐 마당에 이제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설원의 끝을 향해 깊은 눈을 헤치며 걸음을 옮기는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능선의 마지막 언덕에서 뒤를 돌아보니 사이먼이 45m 뒤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눈앞에 길고 쉬운 사면을 내려가면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앞쪽의 사면이 저 아래 안부로 연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작은 커니스의 꼭대기로 이어지다 급경사로 떨어진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럼에도 예루파하의 남쪽 능선이 보였고 안부가 급경사 내리막길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곳이 바로 예루파하와 시올라 그란데가 서로 만나는 능선의 제일 낮은 부분이리라. 이제 30분만 더 가면 그 안부로 내려설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아래의 빙하까진 쉬운 길이 될 터였다. 나는 기운을 냈다. 출발하자마자 경사의 변화가 느껴졌다. 위쪽의 능선에서 터벅거리며 걷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다. 완만한 사면을 뛰다시피 내려가려 하니 안전벨트의 메인 로프가 턱 하고 뒤로 당겨졌다. 사이먼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 발자국을 따라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이다.
작은 오르막까지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똑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뜻밖에도 그 완만한 사면의 끝에는 얼음 절벽이 있었다. 능선이 수직으로 끊긴 것이다. 그 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 그 수직 절벽은 높이가 8미터 정도였다. 그 아래는 반질반질하고 경사가 급한 사면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6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능선은 마지막으로 약간 솟아올라 있었다. 능선이 갑작스레 끊겨 그 절벽은 더욱 높아 보였다. 나는 꼭대기의 가운데에서 어디 쉬운 곳이 없는지 절벽을 이따금씩 내려다보며 능선에서 먼 쪽으로 이동했다. 그 절벽의 한쪽은 10미터도 넘어 보였다. 절벽 꼭대기의 눈은 아이스 스크류를 박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 로프를 타고 내려간다는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다. 선택은 두 가지였다. 절벽을 통해 바로 내려가는 길을 찾든가 아니면 옆으로 계속 가서 가파른 구간을 피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든가. 내가 서 있는 절벽 끝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무척 위험하고 힘들어 보였다. 그렇게 하려면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했는데 시작 부분이 경사도 심하고 불안정해 보였다. 능선을 내려오며 너무 많이 미끄러진 데다 동쪽 빙하로 떨어지는 수백 미터의 허공 앞에서 나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둘 중 하나가 떨어지면 모두 저 아래 빙하로 그대로 날아갈 판이었다. 능선 위에서라면 네가 추락하면 난 반대로 뛰어내릴게 라는 농담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쉬운 곳을 찾아 절벽을 그대로 내려갈 생각으로 발자국을 따라 다시 돌아왔다. 절벽은 분설로 이루어진 수직이라서 능선 가장자리에선 불가능할 것 같았다. 나는 내려갈 만한 곳을 찾아야 했고 가장자리에서 몇 미터 이내에 몸을 지탱해 줄 만큼 단단한 어떤 것, 즉 얼음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만 했다. 마침내 그런 것이 보였다. 조그만 균열. 그 부근의 절벽은 매우 가팔랐지만 완전한 수직은 아니었다. 그 균열을 통해선 6미터 정도만 내려가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조심조심 몇 동작만 하면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등을 돌리고 쪼그려 앉아 그 균열 안으로 아이스엑스와 해머를 단단히 박는 데 성공했다. 이제 절벽 아래로 조심스럽게 다리를 내려 크램폰의 앞발톱을 그 아래의 얼음에 차서 박았다. 잘 박혔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손에 아이스엑스를 빼서 이번엔 조금 더 아래에 박았다. 이번에도 아주 잘 박혔다. 가슴과 어깨를 아래로 내리자 절벽의 윗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해머를 빼서 휘둘렀다. 나는 오른손에 아이스엑스에 매달려 있었다. 왼손의 해머는 몇 번을 휘둘렀지만 피크만 약간 들어갈 뿐 잘 박히지 않았다. 나는 왼손의 해머가 완벽하게 박힌 뒤에야 몸을 더 낮추고 오른손의 아이스엑스를 빼낼 작정이었다. 왼손의 해머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빠지자 오른손의 아이스엑스도 쑥 빠졌다. 그때 갑자기 몸이 바깥쪽으로 획 움직이더니 곧바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바닥이 내 눈앞으로 확 달려오는가 싶더니 그대로 부딪혔다.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고 양쪽 무릎이 뒤틀렸다. 무릎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과 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한번 부딪힌 몸은 다시 튕긴 다음
뒤집힌 채 동벽의 사면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속도가 빨라지자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었다. 아래의 까마득한 허공을 생각하자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이먼도 이끌려 떨어질 텐데 내 추락을 잡아낼 수 없을 거야. 그때 몸이 확 잡아당겨지며 갑자기 정지되어 나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사방이 조용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맹렬한 불덩이가 허벅지 안에서 타오르는 듯했다. 그것이 사타구니에 모여 점점 커지자 나는 참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다. 내 다리. 하느님, 내 다리. 나는 등을 눈바닥에 댄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왼쪽 다리는 로프에 감겨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머리를 들어 올리니 가슴 너머로 오른쪽 무릎은 우스꽝스럽게 뒤틀리고 다리는 이상하게 지그재그로 휘어진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사타구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통증과 단번에 연결되지 않았다. 통증은 무릎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다. 왼쪽 다리에 감긴 로프를 풀자 몸이 한 바퀴 돌면서 가슴이 눈에 닿았고 다리가 아래로 향했다. 그러자 통증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나는 왼쪽 다리로 일어섰다.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다. 얼굴을 눈에 대니 얼얼한 냉기에 조금 진정이 되었다. 어둡고 무서운 공포가 엄습했고 비관적인 생각이 공포를 비집고 들어왔다. 다리가 부러졌어. 이젠 끝장이야. 여기서 죽는구나. 사람들이 그랬지.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다리가 부러지면 그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만약 다리가 부러졌다면, 만약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어디가 조금 찢어진 걸지도 몰라. 오른쪽 다리로 눈을 한 번 걷어차 보니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무릎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뼈가 삐거덕거리며 불덩이가 사타구니에서 무릎으로 내려왔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무릎을 내려다보니 지금 눈앞의 상황을 애써 믿지 않으려 해봐도 부러진 건 분명했다. 그냥 부러지기만 한 게 아니라 찢어지고 비틀리고 으스러져 있었다. 무릎 관절이 뒤틀린 것을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부딪혔을 때의 충격으로 정강이 뼈가 관절을 뚫고 올라온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마치 다른 사람을 임상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듯 내가 다리와 분리된 것 같았다. 무릎을 조금 구부려 보다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을 헉헉 들이마시며 포기하고 말았다. 움직일 때마다 뼈가 으드득 으드득 서로 갈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엇갈렸다. 그러나 적어도 개방골절은 아니었다. 어디가 축축하거나 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리에 아직 힘이 남아있다고 느꼈으므로 어디에서도 피가 나지 않는 것은 확실했다. 오른손을 뻗어 무릎을 쓰다듬으며 불덩이 같은 통증을 무시해보려고 애썼다. 다리는 뒤틀린 나무 토막 같았다.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고통은
뜨거운 불덩이를 다리 여기저기에 퍼부으며 돌아다녔다.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질끈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고여 콘택트 렌즈가 뿌옇게 변했다. 다시 눈을 감자 눈물이 뺨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 자신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자 아이처럼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죽음이 아주 먼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물들어 있었다. 눈물을 멈추려고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 자국이 지워지진 않았다. 아이스엑스로 눈을 파서 성한 다리로 미끄러지지 않게 눈을 깊이 딛고 일어섰다. 조금 움직였다고 속이 다시 메스꺼워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눈앞이 흐릿해졌다. 다시 움직이자 극심한 고통으로 오히려 앞이 다시 밝아졌다. 서쪽 멀리 세리아 노르테의 정상이 보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의 높이는 그것보다 별로 낮지도 않았다. 그 광경을 보니 지금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5,800m의 고도에서 고립된 채 아직 능선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절벽 위에서 금방 넘으리라 기대했던 작은 언덕이 이제는 높게만 보였다. 죽어도 그 언덕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이먼이 과연 나를 끌고 저 위를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버려둘까? 달리 방법이 없을 텐데. 나는 숨을 참으며 생각했다. 여기에 버려진다면?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니 몸이 떨렸다. 홀로 남겨진 채 죽음을 기다리던 로버트가 기억났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리만 하나 부러졌을 뿐인데 죽을 정도로 다친 곳은 없었다.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고 싶었으나 그냥 참고 조용히 있었다. 한마디라도 내지르면 금방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때까지 팽팽하던 로프가 느슨해졌다. 사이먼이 오고 있구나.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에게 뭐라고 말하지?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부러진 것은 아니라고 하면 나를 도와줄까? 나는 조금 다쳤다고 말하기로 했다. 얼굴을 다시 눈에 대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침착해야 했다. 내가 패닉에 빠져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면 그는 나를 금방 포기해버릴지도 몰라. 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해. 마음이 진정되자 호흡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다리의 통증도 견딜만 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는 놀라서 쳐다봤다. 그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절벽 꼭대기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말하려고 애썼다. 떨어졌어, 꼭대기에서. 나는 잠시 멈추고 나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다리가 부러졌어.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얼굴이 변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부러진 게 확실해? 사이먼은 나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사실 그렇게 갑자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렸기 때문에 유난히 더 강렬하고 더 오래 나를 쳐다본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살짝 스쳤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무심함 같은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불안감이 엄습했고 갑자기 그가 전혀 낯선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눈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민이나 동정과 다른 그 무엇. 부상당한 동물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길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을 숨기려 했으나 나는 그것을 보았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시선을 돌려버렸다. 로프를 타고 내려갈게. 그는 동을 돌려 부드러운 눈에 스노바를 깊이 박았다. 그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나는 내가 피해망상이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하겠거니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확보물에 의지해 짧지만 대단히 위험한 로프 하강으로 내 옆에 다가왔다. 사이먼은 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다리만 말없이 쳐다봤다. 그리고 배낭을 벗어 뒤적거리더니 진통제를 찾아내 두 알을 건네줬다. 나는 약을 삼키며 그가 로프를 잡아당기는 것을 쳐다봤다. 로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스노바 주위에 파놓은 홈에 끼어버린 것이다. 사이먼은 투덜대더니 능선 마루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방향이 절벽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이었다. 눈이 무척 불안정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사이먼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벽 아래로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건 확실했다. 나는 확신이 현실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그 추락은 결국 나까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속도는 늦출 수 있겠지만. 사이먼은 어떻게 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너무 조심스러워 그를 채근할 수도 없었다. 순식간에 우리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것 같았다. 우리는 이제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팀이 아니었다. 조가 작은 언덕 너머로 사라지더니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급경사를 거의 다 지나왔다는 것이 기뻤다. 능선도 얼마 안 가면 끝날 것 같았다. 몇 번인가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서벽 낭떠러지 바로 가장자리여서 정신적으로도 무척 피곤했다. 깊은 눈을 헤치며 앞장서가는 조의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었다. 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잠시 쉬었다. 분명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 것일 테니까. 그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로프가 다시 끌려가기 시작해 나도 터벅터벅 걸었다. 그때 갑자기 로프가 앞으로 획 채이더니 순식간에 내 몸이 걸렸다. 앞으로 1미터가량 떨어진 나는 충격이 또 올까봐 아이스엑스를 눈 속에 쳐박고 버텼다. 그러나 충격은 다시 오지 않았다. 조가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그의 상황을 알 수 없어 가만히 기다렸다. 10분 정도를 기다리자 팽팽하던 로프가 느슨해졌다. 그가 이제는 로프에 매달려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또 다른 충격이 오지 않을까 조심하며
그의 발자국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면서 긴장을 풀지 않고 사고의 징후가 보이면 아이스엑스를 곧바로 눈에 꽂아 버틸 태세를 취했다. 언덕을 기어 올라가자 로프가 경사면 아래로 이어져 작은 절벽 너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다가가 절벽 위에 서자 아래에 조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한 발로 버티며 얼굴을 눈에 묻은 채 사면에 기대어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화들짝 놀랐다. 그가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처음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을 잡지 못했다. 조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으나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런 젠장, 친구, 넌 이제 죽었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조 역시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즉시 받아들였으며 그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들지 않았다. 당연히 혼자서도 산을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조가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로프를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나 역시 똑같은 처지가 될 뻔했다. 절벽 위의 눈은 몸서리가 날 정도로 부드러웠다. 나는 눈의 표면을 되도록 많이 파내고 스노바를 박았다. 스노바가 내 체중을 절대 못 견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눈 위에 커다란 홈을 팠다. 스노바에 로프를 걸고 절벽 쪽으로 뒷걸음질 쳐서 세게 잡아당겨 봤다. 튼튼한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가능하면 로프에 체중을 싣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로프가 홈을 파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다 내려갈 때까진 잘 버텨줬다. 절벽 아래로 내려서니 다리가 뒤틀린 채 조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그도 나만큼 잘 아는 것 같았다. 큰 효과는 없겠지만 조에게 진통제 2알을 주었다. 다리가 뒤틀려 있었고 무릎 관절 부위가 보기 흉하게 변해 있었다. 두꺼운 바지 속을 볼 수 있었다면 분명 상태는 훨씬 심각했겠지.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순식간에 운명이 뒤바뀌다니. 로프가 홈에 끼어 잘 빠지지 않았다. 로프를 빼내려면 혼자서 다시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그 생각을 하느라 뜻밖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마음을 정리할 겨를이 생겼다. 나는 절벽을 혼자서 올라가야 했다. 유일한 길은 능선마루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시도할 생각을 하니 두려웠다. 조가 내 옆에서 움직이려다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내가 붙잡자 겨우 균형을 되찾았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내가 작업할 수 있게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풀어놓은 상태여서 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동벽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조용히 있었던 걸까? 나는 조를 거기에 놔둔 채 그에 대한 생각은 지워버렸다. 절벽 꼭대기로 혼자 올라가는 순간은 지금까지 내가 겪어본 중에 가장 힘들고 위험했다. 몇 번이고 발밑에 얼음이 부서져 허둥거렸다.
반쯤 올라가자 이제는 되돌아 내려갈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건드리는 것은 모두 그냥 부서져 내렸다. 어디든 발을 딛기만 하면 부서지거나 서벽 아래로 무너져 내렸지만 어쨌든 나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아주 조금씩 올라갔다. 얼마나 걸렸을까? 정말 몇 시간은 걸린 것 같았다. 마침내 절벽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잠자코 서 있어야 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조가 절벽에서 혼자 기어가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는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을 돌아가려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1000m의 절벽이 동쪽 빙하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 내가 조를 도울 수 있을까? 그는 10중8구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한편으로는 조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저토록 몸부림치는 조를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나 혼자서는 내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조를 끌고 내려가다간 함께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두렵지는 않았다. 아무리 해봐야 무의미한 일이 될 텐데. 그냥 헛수고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가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빤히 쳐다봤다. 한참을 기다리다 몸을 돌려 스노바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로프를 처리한 다음에는 절벽 끝으로 다시 내려갔다. 로프에 매달렸을 때는 잘 버텨주길, 아래에 내려섰을 때는 잘 빠져주길 마음속으로 빌었다. 또다시 기어 올라갈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 다행히 로프는 잘 빠졌다. 지금쯤 조가 없어졌겠지. 반쯤 기대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 쪽에서 저만치 기어가고 있었다. 내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동안 겨우 30m밖에 움직이지 못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이먼이 내 옆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가 떨어질 것만 같아 절벽을 올라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 대신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눈앞에 있는 언덕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생각도 안 했다. 사이먼이 눈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속도는 느리고 힘들었지만 조심조심 움직이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 통증은 거의 무시할 수 있었다. 열악한 눈 상태 속에서 한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등 이 모든 문제들과 함께 씨름해야 할 또 하나의 난관은 통증이었다. 처음에는 한 발로 깡충 뛰었을 때 몸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점차 안정적인 동작을 찾았고 나는 그 동작을 세심하게 반복했다. 한 동작은 한 걸음을 의미했고 내 주변의 모든 것과 분리되는 듯했다. 나는 오직 이 동작에만 집중했다. 딱 한 번 멈춰서서 사이먼을 돌아봤다. 그 순간 그가 넘어지는 것 같아 고개를 재빨리 돌렸다. 동벽은 발밑에서 끝없는 낭떠러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저 아래로 떨어져도 살아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유혹했다. 바닥까지 일정한 각도의 사면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미끄러지는 가속도로 인해 그곳에 닿기도 전에
몸이 갈기갈기 찢기리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다. 어쨌든 그쪽으로 떨어지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도 별로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았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그랬다. 나는 완전히 끝장난 것이다. 결국에는 마찬가지이겠지만. 사이먼이 나를 앞질러 올라가더니 사면을 가로질러 눈 속으로 홈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다 사면을 돌아 사라졌다. 그는 모퉁이 뒤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간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의논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작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이먼이 만든 홈 덕분에 좀 더 수월해졌으나 여전히 정신을 집중해야 했다. 우리 둘 다 문제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핏 스쳤다. 2시간이 넘는 동안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암묵적 동의라고나 할까.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우리 둘 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간단했다. 나는 부상을 당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 사이먼은 혼자라도 내려갈 수 있다. 그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무척 깨지기 쉬운 귀중한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었다. 나를 두고 가버릴지도 모르니까. 나는 조용히 있었지만 자제력을 잃을까봐 그런 건 아니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이제 동작이 자동적인 리듬으로 바뀌었다. 사이먼이 괜찮냐고 묻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나는 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고 내가 그 동작을 얼마나 오래 반복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잊을 뻔했다. 사이먼이 눈 위에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는 불안한 속마음을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일그러진 웃음으로 응답했다. 사이먼은 우리가 우회한 언덕의 측면 아래로 뻗은 사면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그의 뒤로 능선마루가 보였다. 안부가 보이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 가슴엔 한 줄기 차가운 바람처럼 희망의 물결이 번졌다. 확실해? 곧장 내려갈 수 있냔 말이야. 나는 목소리에서 흥분의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그럭저럭? 나는 내가 하던 동작을 서둘러 시작했지만 대충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급경사의 사면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도 출발할 때부터 이랬다면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 사이먼이 앉아있는 곳까지 가서는 눈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사이먼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할만해? 좀 나아. 고통스럽긴 하지만. 나 자신이 작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졌다. 사이먼이 걱정하자 오히려 겁이 났다. 저 걱정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 어쩌면 은근히 최후 통첩을 날리려 했는지도 모른다. 사이먼, 지금까지 해봤는데 이 속도는 도저히 안 되겠어. 대답을 기다렸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말은 심파조의 대사같이 들렸다.
사이먼은 내가 넌지시 던진 질문을 끝내 무시했고 대신 자신의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풀었다. 아래쪽 안부를 내려다봤다. 안부는 200m 정도 아래 오른쪽에 있었다. 별 수 없이 그곳으로 내려설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냥 내려가면 사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야 해서 대단히 어려워 보였다. 대신 똑바로 내려간 다음 수평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았다. 그 구간은 내가 방금 건너온 사면보다 짧아 보였다. 눈에서 내 체중을 잡아줄 수 있겠어? 내가 물었다. 스노바는 이제 한 개도 남지 않았다. 사이먼이 내 체중을 로프로 잡아주려면 확보물도 없이 그냥 부드러운 눈에 서서 잡아주는 수밖에 없었다. 눈구덩이를 크게 파면 될 거야. 무너지기 시작하면 소리칠게. 그럼 로프에서 체중을 빼. 좋아. 로프 두 동을 연결하면 더 빠를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버티고 서 있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나는 로프를 서로 연결하고 한쪽 끝을 내 안전벨트에 묶었다. 다른 쪽 끝은 이미 사이먼의 안전벨트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90m 길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덩이를 팔 시간도 늘어났고 한꺼번에 내려갈 수 있는 거리도 2배로 늘어났다. 사이먼은 확보기구를 사용해 내가 내려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갑자기 확 당겨져서 그의 언 장갑 사이로 로프가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피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문제는 두 로프를 묶은 매듭이었다. 확보기구를 통과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로프를 빼낸 다음 매듭 반대쪽에 다시 끼우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내가 중간에 한 번 일어서서 로프에 실린 내 체중을 빼야만 했다. 다리가 둘 다 부러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좋아. 준비됐어? 사이먼이 사면에 판 깊은 구덩이에 두 다리를 넣은 다음 눈에 단단히 버티고 앉았다. 그리고 로프가 서서히 풀어지도록 확보기구를 손으로 잡았다. 그래, 멈추지 말고 계속 풀어줘.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쳐. 걱정하지 마. 매듭이 다 됐는데도 네 목소리가 안 들리면 로프를 3번 짧게 잡아당길게. 그래. 나는 가슴을 눈에 대고 엎드려 체중이 로프에 실리도록 하면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다. 처음엔 사이먼의 두 다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이먼이 앉아있는 눈이 무너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떨어질 판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싱긋 웃었다. 나는 그의 자신감에 힘입어 발을 들고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되네. 사이먼이 로프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부드럽게 풀어줬다. 나는 떨어질 것 같으면 즉시 눈에 꽂아 정지할 수 있도록 양손에 아이스엑스를 든 채 눈 위에 엎어져 계속 내려갔다. 이따금 오른쪽 부츠의 크램폰이 눈에 걸릴 때마다 무릎 통증으로 놀라 소리를 질렀다. 나는 사이먼이 멈추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했지만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사이먼이 멈춰서 놀랐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벌써 상당히 멀어져 있었다. 나는 눈 위로 솟아있는 그의 머리와 어깨만 겨우 분간할 수 있었다. 사이먼이 뭐라고 외쳤지만 로프가 3번 짧게 당겨지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긴 시간을 보낸 터라 45m를 내려온 속도에 놀랐다. 기분이 좋아 낄낄거리며 웃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 짧은 시간에 내 기분은 절망에서 격렬한 낙관으로 바뀌었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막연한 가능성으로 변했다. 성한 다리로 버티고 서자 로프가 느슨해졌다. 사이먼이 매듭을 통과시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떨어지면 그 거리가 로프의 총 길이만큼인 45m일 것이고 그러면 충격으로 사이먼도 함께 떨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아이스엑스를 눈에 꽂고 꼼짝도 안 했다. 안부는 내 오른쪽 밑으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았다. 로프가 다시 짧게 당겨져서 몸을 사면으로 조심스럽게 구부린 다음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위쪽 멀리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점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사이먼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몸을 돌려 사면을 바라보며 거꾸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로프가 나를 지나 흘러내렸다. 사이먼이 내려오고 있었다. 나도 몸을 돌려 그가 앉아서 버틸 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깊이, 더 깊이. 그가 안전하게 들어앉을 수 있는 자리를. 뒷벽과 바닥을 둥그렇게 파서 구덩이에 가장자리가 올라오도록 만들었다. 내가 판 구덩이에 만족스러워하며 위를 올려다보니 사이먼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 다음은 훨씬 더 빨랐다. 우리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택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구름이 안부를 휙휙 지나가고 커다란 뭉게구름이 동쪽에서 끌어올랐다. 게다가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눈보라가 몰아쳤다. 서벽 위로는 눈의 꼬리가 수평으로 길게 날렸다. 기온도 떨어졌다. 얼굴 전체가 화끈거리며 코와 턱이 얼얼했고 손가락이 얼기 시작했다. 사이먼은 2번의 하강 끝에 내가 있는 곳까지 왔다. 우리는 이제 안부와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어서 그리로 가려면 수평 이동을 해야 했다. 내가 앞에 가서 눈의 구덩이를 만들게.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니 혼자만 위험에 노출된 느낌을 받았다. 안부까진 멀게만 느껴졌다.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풀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로프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으나 그러고 싶진 않았다. 내가 떨어지면 사이먼도 함께 끌려갈 거야. 하지만 로프가 담보해주는 위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사이먼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그는 벌써 안부에 도착했는데 불과 25m 떨어진 곳이었다. 늦은 오후의 역광이 거리 감각을 마비시킨 것이다. 이쪽으로 와! 사이먼이 바람을 거슬러 소리쳤다. 로프로 잡아줄게.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힘이 허리에 느껴졌다. 그는 늘어진 로프를 모두 당긴 다음 나를 확보하려고 했다. 만약 내가 떨어지면 그는 서벽 쪽으로 뛰어내리겠지. 내 추락을 정지시킬 방법은 그것뿐이니까. 나는 옆으로 폴짝 뛰다가 내 발에 걸려 균형을 거의 잃을 뻔했다. 무릎 속의 연골이 비틀어지는 것 같았다. 그 충격으로 숨을 헐떡거렸다. 통증이 조금 사라지자 나는 정신을 집중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전에 시도했던 개처럼 옆으로 가는 동작을 다시 했다. 다리를 빙 돌릴 수 없을 때는
아래로 뻗어 사이먼이 파놓은 홈을 따라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시 동작으로 들어갔다. 다리는 무기력하고 무겁기만 한 쓸모없는 물건이었다. 그 다리가 내가 가는 방향으로 끼어들거나 혹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하면 나는 저주를 퍼부으며 마치 나를 걸어 넘어뜨린 의자인 양 옆으로 치워버리곤 했다. 안부는 훤히 노출되어 바람이 심했으나 우리는 처음으로 산의 서쪽 측면을 자세히 내려다볼 수 있었다. 우리 바로 아래에 닷새 전에 걸어 올라온 빙하가 거의 1000m 아래의 베이스 캠프로 연결되는 크레바스와 모래인지대로 굽이져 있었다. 아직도 많이 내려가야 했으나 이제는 곧장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고 절벽에서 우리를 덮친 절망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었다. 안부에 도착한 것으로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었다. 만약 그 절벽과 안부 사이에 급경사 구간이 있었더라면 이곳까지 온다는 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다. 몇 시야? 사이먼이 물었다. 오후 4시 조금 지났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사이먼이 가능성을 저울질했다. 안부 아래의 벽은 눈보라가 날리고 구름에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설이 바람에 쓸려 날리는 탓에 눈이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었다. 우리는 안부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추위로 온몸에 감각이 없었다. 계속 내려가고 싶었지만 사이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이먼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내 생각엔 계속 내려가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사이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괜찮아. 가자. 얼어 죽을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손이 다시 이상해. 여기서 설동을 파면 어떨까? 아니, 날이 밝을 동안 아래 빙하에 도착하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도를 낮추는 게 좋아. 그래. 이런 날씨 이젠 지긋지긋해. 날씨가 걱정이야. 좋아. 여기서부터 내려줄게. 오른쪽으로 내려가야겠지만 대각선으로 내려가진 못할 거야. 되든 안 되든 아래로 곧장 내려가 보자. 나는 능선마루를 넘어 서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이먼은 능선의 가장자리에 서서 내 체중을 견뎌내고 있었다. 분설 눈사태가 몇 번이고 나를 덮쳤다. 나는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사이먼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으나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최후의 선택. 초조한 마음으로 서두르며 미친 듯이 구덩이를 팠다. 안부에서 내려가는 처음의 90m가 걱정스러웠다.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내려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몸이 중력을 받은 탓에 아이스엑스로 눈을 아무리 헤집어도 수직 방향으로만 내려갔다. 벽 상태는 사면과 현저히 달랐다. 사이먼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나를 내렸는데 내가 아무리 조심하라고 소리치거나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러도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했다. 15m쯤 내려간 뒤 나는 소리치기를 멈췄다. 바람과 눈보라가 모든 소리를 삼켜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눈에 다리가 걸리지 않게 신경을 집중했다. 성한 다리를 눈에 두어도 체중이 밀리면 오른발에 크램폰이 걸렸다. 한 번씩 갑자기 발이 걸려 비틀리면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러면 숨을 헐떡이며 흐느꼈고 눈과 추위에, 그러나 대부분은 사이먼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매듭을 바꿔야 하는 지점에서 로프가 짧게 잡아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왼발로 폴짝거리며 일어나 RCX 자루를 눈에 박고 거기에 기대어 허리를 구부리고 통증이 사라지길 기다렸다. 그러자 통증은 끔찍하게 욱신거리는 아픔과 납덩이처럼 무거운 피로를 남기고 서서히 빠져나갔다. 로프가 또다시 짧게 당겨졌다. 나는 되는 대로 로프에 의지해 내 몸이 내려가도록 내버려뒀다.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로프는 계속 내려졌지만 그 고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하라고 사이먼에게 울부짖으며 소리쳐봤자 소용없었다. 뭐라도 붙잡고 욕을 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사이먼을 악마 같은 놈이라고 저주했다. 이젠 분명히 로프가 다 됐을 테니 금방이라도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로프 길이는 2배로 늘어나는 것만 같았다. 이곳의 벽은 안부 위보다 경사가 훨씬 심해서 겁이 났다. 사이먼 역시 균형을 겨우 잡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자리가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내내 긴장했다. 가속도가 붙어 로프가 뚝 떨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건 사이먼도 로프에 끌려 떨어진다는 말이었고 우리 둘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끔찍한 하강이 멈추고 나는 사면에 조용히 매달렸다. 3번 탁탁 잡아당기는 느낌이 팽팽한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나는 성한 다리로 폴짝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메스꺼움과 고통 염습했다. 얼굴을 핥히고 지나가는 차가운 눈보라가 오히려 상쾌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무릎에서 수그러지길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졌다. 몇 번이고 다리가 걸릴 때마다 옆으로 뒤틀렸고 그때마다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웠다. 무릎이 뒤틀리면서 고통의 불꽃이 튀었고 관절 안의 조각들이 연골을 오독오독 부서뜨리는 것 같았다. 흐느낌을 겨우 진정하면 다리는 곧바로 또 걸렸다. 결국 다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떨렸다. 나는 얼굴을 눈에 받고 이를 악물며 기다렸다. 그러자 마침내 진정이 되었다. 사이먼이 내려오기 시작하자 늘어지는 로프가 내 옆으로 원을 그리며 쌓였다. 위를 올려다봤지만 그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보라가 사면을 핥히며 날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게 있다면 전보다 더 심해진 눈보라뿐. 그렇다는 건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밑으로도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이먼이 앉아 버틸 자리를 팠다. 눈을 판 덕분에 몸이 훈훈해지자 무릎에 신경이 덜 쓰였다. 고개를 다시 들어보니 사이먼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속도라면 9시까진 내려갈 것 같은데? 사이먼이 쾌활하게 말했다. 그럼 좋겠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 아닌가? 자, 또 시작하자. 사이먼이 구덩이 안에 앉더니 나를 내릴 로프를 준비하며 말했다. 놀러 온 거 아니잖아? 뭘 꾸물거려. 이리 와. 그는 여전히 빙글거리며 웃고 있어서 그 자신감이 나에게까지 전염되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구조할 수 없다고 누가 말했던가. 등반은 이제 구조로 바뀌었고 그런 만큼 우리는 효율적으로 손발을 맞췄다. 우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주춤거리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물론 처음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모든 것이 잘 풀렸다. 좋아, 난 준비됐어. 내가 몸을 옆으로 누이며 말했다. 이번엔 좀 천천히 내려줘. 안 그러면 다리가 떨어져 나갈 거야. 사이먼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전보다 나를 더 빨리 내렸고 그때부터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호된 고문이 시작되었다. 낙관적인 생각은 사라졌다. 로프를 바꿔 끼는 순간이 올 때까지 참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순간이 왔지만 한숨 돌릴 새 없이 고통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미끄러져 내려갔다. 눈에 손바닥을 대고 다리를 표면에서 들어올리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안전벨트 고리에 매달린 아이스엑스가 달랑거렸다. 손은 얼어붙고 다리는 눈에 걸렸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근육이 굳어지고 있었다. 다리를 눈에서 들어올리려 몇 번이고 노력했으나 너무 무거워서 잘 되지 않았다. 허벅지를 잡고 힘을 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리는 더 이상 내 몸의 일부가 아니었다. 내 명령을 듣지도 않고 아무 쓸모없이 몸에 매달려 덜렁거릴 뿐이었다. 다리는 눈에 걸리고 또 걸리고 뒤틀리고 또 뒤틀리면서 온갖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포기하고 흐느끼면서 허물어져 내리는 눈에 몸을 맡겨버릴 때까지 나는 계속 내려졌다. 끝날이라는 생각은 잊고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고통은 무릎 주위로 몰려들더니 허벅지 위로 올라와 내 모든 의식과 생각에 뜨거운 열기를 쏟아부었다. 그 고통의 열기는 다리가 덜렁거릴 때마다 더 뜨거워졌고 내 관심을 요구하면서 고유한 특성을 부여받은 무언가로 변해갔다. 마침내 나는 다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확실히 들을 수 있었다. 아파. 다쳤단 말이야. 날 좀 쉬게 해줘. 제발 가만두란 말이야. 그때 갑자기 몸이 정지되었다. 3번 짧게 잡아당기는 것이 로프로 전달되어 왔다. 나는 덜덜 떨면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이스엑스를 손으로 잡고 구덩이를 파려 했으나 자루를 쥘 수가 없었다. 장갑을 낀 손에 아이스엑스를 가만히 올려놓으니 제멋대로 움직였다. 해머 자루를 잡아보려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른쪽 벙어리 장갑을 벗으려 해도 장갑을 벗길 만큼 왼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결국 이빨로 장갑 끝을 물고 벗어야 했다. 파란 속장갑은 손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장갑 위로 보이는 손가락이 나무 토막 같았다. 너무 굳어서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다. 손을 재킷 안에 겨드랑이 밑에 넣어놓은 동안 눈보라가 사면으로 쏟아져 손목 고리에 매달려 있던 벙어리 장갑 속을 가득 채웠다.
겨드랑이의 온기로 피가 돌면서 전해져 오는 끔찍한 고통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다리의 통증조차도 무섭게 타오르는 통증 앞에선 약해지는 듯했다. 통증이 가라앉자 벙어리 장갑에 눈을 털어 손에 다시 끼우고 다른 쪽 손도 똑같이 했다. 구덩이를 반쯤 파기도 전에 사이먼이 내려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다렸다. 가만히 보니 그도 양손을 겨드랑이 밑에 넣고 있었다. 내 손가락도 상태가 아주 심각해. 동상에 걸린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넌 내가 내려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잖아. 널 내리는 동안 내 손가락은 꽁꽁 얼어붙어. 가운데 손가락 좀 봐. 완전히 맛이 갔어. 그는 심한 고통과 싸우느라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무거운 눈덩어리가 덮쳐도 꼼짝하지 않았다. 그 눈덩어리가 내가 파놓은 구덩이를 일부 메워버렸다. 나는 발로 밀어서 눈을 치웠다. 자,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서둘러야 해. 나는 사이먼의 발밑에 엎드렸다. 로프가 팽팽해지자 또다시 내려질 생각에 긴장했다. 그는 나를 서둘러 내렸고 나는 다리가 눈에 걸릴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사이먼의 얼굴은 무표정해 보였다. 나는 계속 내려졌다. 그에겐 동정 따위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네 번째 하강이 끝날 때쯤 상태가 악화되었다. 다리가 계속 떨려 멈출 수가 없었다. 고통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리를 들든 말든 변함이 없었다. 신기하게도 고통은 점점 더 견딜만해졌다. 발을 헛디딜까봐 더 이상 긴장하거나 몸을 움츠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증은 점차 익숙해졌다. 그러나 손은 상태가 훨씬 더 심해졌다. 하강이 끝날 때마다 손을 다시 따뜻하게 하려고 해봤지만 갈수록 효과가 떨어졌다. 사이먼의 손은 내 손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눈보라가 거세져 작은 눈 사태가 계속 흘러내렸고 구덩이를 파고 있으면 나를 밀어내리려고 위협했다. 바람은 사납게 휘몰아쳐 맨살이 드러난 부분이 아프기까지 했고 옷에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여오려고 기를 썼다. 나는 거의 탈진할 지경이었다. 하강을 계속하면서 체념의 관용 상태에 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내려지는지 잊은 지 오래였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것 외에는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사이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단호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암울한 투쟁에 가둔 셈이었다. 나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사이먼은 쉬지 않고 나를 1000미터나 내리는 끝없는 육체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사이먼이 버티고 있는 구덩이가 언제든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내가 신경 쓸 상황은 아니었으나 사이먼은 원하기만 하면 혼자서도 훨씬 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었다.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그런 생각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 그래봐야 내가 사이먼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뿐이니까. 사이먼이 내려오는 동안 5번째 구덩이를 팠다. 많이 파지도 못하고 표면만 겨우 걷어냈을 때 단단한 얼음이 나왔다. 나는 왼발로만 서 있었는데 발이 얼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크램폰의 앞발톱으로만 서 있으면 장단지 근육이 금방 피곤해진다. 미끄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둘 다 동시에 떨어지게 될 테니까. 가만히 서 있으려니 설상가상으로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의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를 흔들다 차가운 눈에 댔다. 이렇게까지 발버둥을 쳤는데도 죽으면 얼마나 바보 같을까.